네, 유명한 사건 준비했는데요. 사진부터 보자면 유영철입니다. 범행 기간은 2003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 10개월 정도 돼요. 이 사이 20명을 살해했고 강도나 성폭행 전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름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프로파일링이 인정받는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전에도 프로파일링이 있긴 했어요. 지금 뭐 알려지기는 유영철 때문에 프로파일링이 생겼다 이렇게 하는데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서울경찰청에서 1999년에 감식과를 과학수사과로 개편했고요. 여기에 범죄행동 분석팀을 만들었거든요. 이 안에 프로파일링을 담당하는 범죄 분석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이다 보니까 내부 반발이 좀 있었고요. 외국에서 연구된 기법을 국내에 바로 적용하기도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실전 투입보다 데이터를 쌓는데 시간을 들였고 연구를 많이 했던 거죠. 그러다 2001년에 서울 송정동 어린이 토막살해 사건의 범인을 예측합니다. 범인이 최인구라는 사람이었어요. 예전에 소개한 적이 있는데 여기 링크 해두겠습니다. 이 사람이 한 수법에 시신의 상태나 사건 현장의 특징 이런 거 가지고 직업과 성향을 파악했거든요. 그리고 2004년에 이 유영철 사건으로 범인의 데이터와 심리 분석의 중요성이 입증됐던 겁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최초의 프로파일러들이 유영철 사건에 투입되면서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없었던 얼굴 없는 범인들의 형체를 그려낼 수 있게 됐고요. 과학수사의 한 분야를 담당했던 거죠. 우리나라에서 유영철 모르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범죄자 주제에 웬만한 정치인보다 유명합니다. 해외에도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유명 범죄 학술지나 연구 자료에도 자주 나올 만큼 전형적인 연쇄살인범의 특징을 가졌고요. 세계 연쇄살인범, 우리나라나 해외에서나 선정할 때 유일하게 아시아인으로 올라가는 사람이기도 하죠. 자랑은 아닌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 있긴 하네요. 범죄 사건을 소개하는 어느 채널에서나 유영철을 볼 수 있고요. 외국 유튜버들도 이 사건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유영철을 영어로 검색하면 해외 채널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마치 리처드 라미레즈나 제프리 다머를 소개하는 느낌일 것 같은데 오늘 사건은 사실 워낙에 유명해서 저보다 더 잘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정리하는 의미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번 시간엔 2000년대를 대표하는 한국의 연쇄살인범이죠. 유영철 알아볼게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성장 배경부터 알아볼게요. 연쇄살인범들은 어릴 때 충격적인 경험이나 주변 환경이 원인이었던 경우가 많죠. 유영철은 1970년 4월 18일 전라북도 고창군에서 태어났지만 얼마 안 돼서 서울시 마포구의 공덕동으로 이사 갑니다. 어릴 때 그렇게 환경이 좋지는 않았어요. 형 둘과 여동생이 있었는데 여동생이 일란성 쌍둥이거든요. 그런데 부모가 1년 늦게 출생 신고를 해요. 여동생만. 그래서 동생이 된 겁니다. 집이 어려웠는데 1980년대 공덕동이 이런 느낌이거든요. 빈민층이 많이 사는 달동네였어요. 지금은 큰 건물도 많이 생겼지만 아직도 오래된 단층 건물이 꽤 있거든요. 그 당시는 전기나 수도가 들어오지 않는 곳이 많았고요.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먹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낙후된 곳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용직 노동자들이 많았고 유영철의 가족도 그랬습니다. 아빠가 막노동에서 버는 돈으로 6식구가 한 방에서 살았다 그래요. 그런데다가 유영철은 또 계획에 없는 임신이었거든요. 형편상 엄마가 중절 수술도 하지 못해서 태어난 애입니다. 원치 않는 자식인데다가 형제도 많다 보니 부모 관심을 받기 어려웠겠죠. 엄마가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유영철을 죽일 생각도 여러 번 했었다 그래요. 외할머니도 영철이는 항상 딸에게 짐이었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사실 부모 생각보다 눈치가 빠르거든요. 아마 자기 엄마 아빠가 이런 생각하는 걸 유영철도 충분히 느꼈을 겁니다. 자, 그럼 아빠는 어떤 사람이냐? 유영철이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라고 그랬죠. 아빠는 알코올 중독이 심했고요. 폭력과 바람기가 많았어요.
해외 유명 연쇄살인범들의 성장 배경 중에는 아빠의 무관심과 엄마의 학대 정황이 공통점으로 나옵니다. 되게 그래요. 유영철도 똑같죠. 6살 때부터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계모와 같이 살기도 했거든요. 이때부터는 계모에게 폭행을 당하면서 살았고요. 이유는 형제 중 유일하게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친엄마에게 돌아가면서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초등학교를 2번 입학했던 거고요. 9살부터 다닌 거죠. 집이 가난해서 도시락을 못 싸가는 날이 많았습니다. 한 번은 오랜만에 도시락을 싸갔는데 아이들이 이걸로 놀린 거예요. 반찬인 된장밖에 없었거든요. 그 정도로 못 살았어요. 동네 자체가 가난했지만 유영철의 집은 그 중에서 더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검거되고 나서 초등학교 때 기억은 거의 이야기하지 않아요. 선생님이나 동네 어른들 말 들어보면은 애어른처럼 성숙했다고 하는데 초등학교 담임 이야기 들어보니까 유영철이 6학년 되면서 다른 반으로 갔지만 자기 교실을 찾아와 청소를 많이 도와줬고 잘했다고 칭찬하면 환하게 웃었다면서 살인범의 모습은 전혀 상상할 수 없었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은요, 애어른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빨리 철드는 거죠. 보통은 겪지 않아도 될 상황을 어릴 때 겪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책임감이나 의무감이 일찍 생기거든요. 이런 아이들일수록 환상을 많이 갖습니다. 우리 집이 이러한 집이었으면 좋겠다. 나는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우리 엄마 아빠가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에 깊이 빠지다 보면 게임이나 뭐 영화 이런 데서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이런 경향이 또 생기기도 합니다. 갖지 못한 걸 매체로 해소하다 보니까 사실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프로파일러들은 유영철에게 나르시스트적 성향이 있다고 평가했어요. 아마 이런 것도 어릴 때 생긴 환상에 집착하면서 만들어진 성격 중 하나라고 보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폭력성을 드러내긴 했어요. 키가 작거나 약해 보이는 학생들을 자주 폭행했고 자기중심적인 성격에 허세가 심했습니다. 살인범들의 특징이죠. 여기에 여성에 대한 집착과 자신감도 이상하게 많았습니다. 키는 170에 약간 검은 피부거든요. 그 당시는 이런 스타일이 인기가 많았어요. 자기도 이걸 알고 여성들 앞에서 좀 당당했습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을 보면 장소 안 가리고 데이트를 신청했다는 거예요. 이 그림이 유명하죠. 유영철이 그렸는데 공부보다 대체로 예체능에 좀 소질이 있던 것 같긴 해요. 미술, 체육, 자연 이런 과목을 좋아했고 화가가 되고 싶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예술고 진학도 희망은 했습니다. 하지만 색약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가지는 못했죠. 이건 뭐 유영철이 하는 말이고 잘 그리긴 하는데 일반인 치고 잘 그리는 거지 예술고를 갈 정도는 사실 아니거든요. 실제로도 게으른 성격이라서 그렇게 노력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술고 진학에 실패하자 공업고등학교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절도로 구속되면서 자퇴합니다. 이때부터 범죄가 시작됐고요. 20대 대부분을 교도소에서 살았어요. 연구 결과는 어릴 때 환경이 범죄자가 되는데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하지만 또 절대적인 건 아니거든요. 이란성 쌍둥이 여동생을 보면 이 사람은 지금 되게 잘 살아요. 정반대거든요. 똑같이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학교 다닐 때 항상 10위권 성적이고 대기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후천적인 영향도 꽤 많은 것 같고요. 사람에 따라 또 다르기도 한 것 같아요. 자, 쌍둥이로 태어난 여동생은 이렇게 잘 사는데 유영철은 같은 시기에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에 갔어요. 하지만 교화되지 않습니다. 1993년에 결혼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아내거든요. 몇 달 만에 또 절도를 저질러요. 그래서 교도소 갔고 출소한 1994년에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러자 나름 아빠의 책임감이라는 게 생겼는지 사진관에 취직해요. 평범하게 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갔던 버릇을 버리지 못한 거죠. 4년 만인 1998년부터 공무원을 사칭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다시 교도소에 갑니다. 절도였는데 그동안은 갑자기 성범죄를 저질렀죠.
절도에서 성범죄로 자기의 기분을 해소하는 방식이 바뀐 거예요. 2000년에는 사창가에서 일하는 15살의 여자아이를 또 성폭행합니다. 자, 아내인 황씨 입장에서 보면은 남편이 결혼 생활 10년 중 7년이나 감옥에 가 있었거든요. 절도도 아니고 성폭행으로 계속 감옥을 가면 같이 살긴 힘들 거예요. 아이도 키우니까. 그래서 2002년에 감옥에 있던 유영철에게 이혼 서류를 보냅니다. 유영철은 일방적으로 이혼당했다는 생각에 화가 났어요. 아내에 대한 분노가 생기면서 교도소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켰고요. 폭행까지 저지릅니다. 그래서 2번이나 독방에 들어가 있기도 했거든요. 문제가 자기한테만 있었는데도 계속 상대방 탓만 하고 있는 거죠. 이 상태로 2003년 9월 11일 전주 교도소에서 출소하고요. 이제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영철의 연쇄살인 사건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아내에게 생긴 분노를 불특정 다수에게 풀기 시작하는데요. 유영철의 살인사건은요, 피해자를 3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범행 방식에 따라. 첫 번째는 부유층 노인을 노리는 겁니다. 출소한 지 13일 만인 2003년 9월 24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숙명여대 명예교수인 72살의 이 씨와 68살인 아내의 집을 들어갑니다. 둔기로 폭행하거든요. 범행이 끝나고 지문이나 족적을 다 지우면서 도망갔어요. 하지만 정작 자기 소지품인 잭나이프를 현장에 두고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찾으러 간 적이 있어요. 유영철이 검거될 때 집에서 공공의 적 DVD가 발견됐었거든요. 부잣집 노인 부부를 노렸고 잃어버린 물건을 찾으러 다시 현장에 간다는 점이 영화와 비슷하죠. 그래서 유영철이 아마 이 영화를 보고 첫 범행을 따라한 게 아니냐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영화를 보면 많은 부분에서 비슷해요. 영화에선 돈 때문에 범인이 살인을 했지만 이 사건에서 유영철은요, 단순히 잘 사는 집을 노린 거예요. 잘 살았기 때문에 노린 겁니다. 금품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사람 자체가 목적이었던 거죠. 신사동에서 첫 살인을 하고 15일 만인 2003년 10월 9일 이번엔 종로구 구기동으로 갑니다. 여기서 85살인 강씨 집에 들어가요. 며느리인 65살 이 씨와 자폐 증세가 있던 30대 손자를 둔기로 폭행합니다. 구기동 범행은 신사동 때와는 조금 다르거든요. 이번엔 집안을 뒤지고 금고가 있었어요. 집에 이걸 열려고 시도했었습니다. 신사동 때와 범행 목적이 달라 보이죠. 이번엔 돈을 훔치려고 한 것 같으니까. 그래서 경찰은 이때 두 사건의 연관성을 찾지 못합니다. 유영철이 아마 이 점을 노리고 일부러 다른 패턴의 범행을 했던 것 같아요. 구기동 사건 이후 일주일 만인 10월 16일 세 번째 사건은 삼성동에서 저지르거든요. 69살 유씨 집에 들어가 둔기로 내리친 뒤 도망칩니다. 아들 부부가 집에 왔다가 쓰러진 엄마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고 병원에 옮겼지만 결국 사망했어요. 경찰이 현장 감식해보니까 이번엔 안방, 거실, 화장실에서 발자국이 나왔거든요. 구기동의 두 번째 사건과 같은 발자국이었어요. 신사동과 구기동에서는 생각해보지 못한 연관성을 세 번째 사건에서 발견하게 된 거죠. 경찰이 연쇄살인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발표하면요, 그때부터 경찰은 감시의 대상이 돼버립니다. 취재거리가 생기니까 기자들은 경찰서에 상주하기 시작하고요. 사소한 뭐든지 관련돼 보이면은 써낼 거예요. 그 과정에서 과장 보도는 분명히 따라올 거고요.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도 있는 자극적이고 왜곡된 기사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선동되는 시민들의 반발이 또 일어나고요. 이 여론에 탑승하는 정치인이라도 끼어들면은 경찰은 눈치 보면서 굉장히 소극적인 수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인지 이때 동일범의 소행이라는 발표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언론사들은 다 눈치를 챘죠. 신사동, 구기동, 삼성동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이 동일범이라고 보도를 내버린 거예요. 유영철 사건에 사람들 관심이 많고 아직도 크게 알려져 있죠. 이때부터인 것 같습니다. 이미 연쇄살인 보도는 쏟아지는데 용의자 특정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경찰은 동일범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면
신사동 사건에선 피해자 머리에 난 상처 깊이가 4에서 5cm 정도의 폭이 넓고 목에 자상도 있지만 삼성동에서는 상처가 3cm라는 겁니다. 가볍고 긴 둔기로 추정되기 때문에 범행 도구가 다르다는 거죠. 경찰은 이 외의 단서를 아직 찾지 못한 상태였고요. 계속 피해자 주변 조사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범인과 피해자 사이에 접점이 없는 살인사건은 드물었어요. 이런 방식의 연쇄살인사건을 많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겁니다. 삼성동 사건 이후 한 달이 지나요. 유영철은 종로구 해화동의 2층 단독주택으로 침입했어요. 여기서 집주인인 87살 김씨와 가사도우미로 일하는 53살 배씨를 둔기로 내리치는데 이번에도 범행 방식이 조금 달라집니다. 불을 지르고 도망치거든요. 돈을 노리지 않다가 다음 범행에서 집을 뒤진 흔적을 일부러 남긴 걸 보면 불을 지른 것도 범행 수법이 일관돼 보이지 않도록 계산한 것 같지만 사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현장에 자기 피가 떨어졌던 겁니다. 이번에도 강도로 보이기 위해서 곡괭이와 전지가위를 이용했거든요. 금고가 있길래 가위 날을 거의 끼우고 곡괭이로 내리쳤어요. 열려고 했던 건데 이 가위가 부러지면서 손가락이 베었던 거예요. 많이 베었던 것 같아요. 바닥에 피가 떨어질 정도였고 급하게 지혈해서 닦았지만 DNA가 남을까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이 이번엔 CCTV로 주변에서 수상한 남성을 발견했어요. 손이 다친 걸 감추려고 피해자 옷을 입었던 겁니다. 경찰은 이 CCTV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영상분석실에 보냈고요. 범인의 키는 168 정도라는 사실을 알아냈죠. 실제 키가 170인 걸 보면 차이가 2cm 밖에 나지 않아요. 꽤 정확한 분석이었고요. 현장에서 나온 발자국으로 어떤 신발을 신었는지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20, 30대 나이에 특정 구두를 신는 남성의 수배 전단이 만들어졌어요. 유영철도 자기 수배 전단을 봤을 거예요. 그랬는지 부유층의 단독주택 노인들만 노리던 범행 방식이 바뀝니다. 그 전까지는 침입할 수 있을 만한 집을 고르고 집안에 누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범행에 들어갔거든요. 이런 성격이 사라진 거예요. 계획도 없고 충동적인 느낌의 살인이 시작됩니다. 2004년 4월 13일 밤 서울시 중구 황학동의 어느 빌딩 앞에서 불법 제조 약과 동영상을 파는 44살의 안 씨가 장사를 끝내고 짐을 차에 싣던 중이었어요. 이때 경찰이 말을 겁니다. 안 씨가 음반과 비디오에 관한 법률 위반, 약사법 위반을 했으니 적발하겠다며 수갑을 채웠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건 안 씨의 승합차 조수석에 태우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운전해서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경찰 신분증을 위조한 유영철이었습니다. 어차피 불법으로 일하니 신고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납치해서 돈을 뜯어내 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안 씨는 이런 일을 하면서 경찰을 몇 번 겪어본 사람이었습니다. 유영철이 행동이 어딘가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인지 의심했거든요. 정말 경찰 맞냐 이런 말을 하니까 유영철도 걱정이 된 거죠. 이대로 안 씨를 살려주면 자기가 가짜 경찰인 게 드러나고 그럼 살인사건도 밝혀지겠다는 생각에 안 씨를 죽이기로 합니다. 차 안에서 첫 사건인 신사동 때 현장에 떨어뜨렸던 그 잭나이프로 안 씨의 몸을 찔렀어요. 그러다 자기도 손을 또 다칩니다. 피를 차에 또 떨어뜨린 거예요. 증거인멸을 해야 되니까 이번에도 차에 불을 질러야겠죠. 시체를 싣고요. 일단 자기 집에 갔어요. 집에서 피해자 혈흔을 닦고 옷을 갈아입은 뒤 다시 이 차를 운전해서 새벽 1시에 인천 중구 북성동의 석유회사 주차장을 갑니다. 왜 여기로 왔냐면요. 유조 차량 사고로 위장해서 폭발시켜 보려는 거예요. 나름 성공은 한 것 같네요. 그리고 신원이 확인되지 않도록 안 씨의 손목을 자른 뒤 300m 정도 떨어진 월미도의 방파제에 버립니다. 이렇게 사건을 숨겼죠. 이게 두 번째 범행 방식인데 한 사건밖에 없고요. 금방 또 바뀝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유영철의 이미지로 알고 있는
업소 여성들을 노리는 연쇄살인이죠. 불특정을 노리는 범행 방식이 한 번으로 끝났고, 왜 한 번이냐면은 해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뒤처리가 번거롭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 같아요. 다시 범행 방식을 바꾸는데 이게 추격자의 소재가 되기도 했죠. 2004년 3월부터 7월까지 11명으로 피해자가 추정되는데요. 주로 전화방 도우미나 출장 안마사들이었습니다.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범행 수법이. 그래서 짧게 정리하자면 2004년 3월 16일 전화방 도우미인 23살 여성을 목조르는 게 첫 번째 사건이고, 이걸 시작으로 4월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전화방 도우미 여성을 둔기로 폭행하고 유기합니다. 5월엔 PC방에서 조건 만남으로 여성을, 여기가 자기 집이거든요, 여기로 유인했어요. 6월엔 비슷한 방식으로 전화방 도우미와 출장 마사지사 6명을 살해합니다. 7월에도 출장 마사지사를 불러요. 자기와 헤어진 여성과 이름이 똑같다면서 살해했었고, 7월 9일, 7월 13일에도 같은 패턴의 범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직업 여성 11명이 사망했어요. 범행 기간이 짧은데 이 사이 11명의 시신을 숨기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사체 처리 방식을 좀 알아보자면, 토막 내서 검정 비닐봉지에 나눠 담는데 10겹 이상 쌌다 그래요. 택시로 이동해서 날랐고, 서강대 도서관 뒷산이 있어요. 여기에 한 구를 묻습니다. 그리고 이 근처에 봉원사라는 절이 있거든요. 이 주변에다가 10구를 매장했었죠. 범행 수법은 다 비슷해요. 유영철은 이게 자기가 해본 살인 중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전화로 여성을 불러요. 길거리나 여관에서 만나죠. 그리고 컴퓨터 스캐너와 프린트로 위조한 가짜 경찰 신분증, 아까 보여준 사진이에요. 그리고 시장에서 수갑을 샀습니다. 이걸 보여주면서 경찰인 척하고 자기 오피스텔에 데려갔다는 거예요. 경찰이 성매매를 하는 척 하는 거죠. 이게 여성들 입장에서 보면 불법이니까 경찰을 알아둔다면 유용한 순간이 또 있을 거예요, 자기들끼리. 뭔가 약 좀 잡아서 경찰에게 부탁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다들 아무 의심 없이 집까지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집에 데려오면 씻으라면서 화장실을 보내요. 그러면 잠시 뒤에 들어가서 둔기로 내리치는 수법을 사용한 거죠. 피해자가 사망하면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 피를 빼고 토막을 냅니다. 옆집에 소리가 들릴까봐 물을 틀어놓거나 음악을 크게 틀어놓기도 했는데, 이때 자주 틀던 음악이 컨퀘스트 오브 파라다이스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데 이거 잠깐 들어보자면 여러분 다 아는 겁니다. 자기가 무슨 이 일에 사명감을 가졌다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게 나르시스트적인 성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강호순과 다른 점은 성폭행의 목적은 크게 없었다는 거예요, 살인 과정에서. 11명의 피해자 중 1명하고만 성관계가 있었고,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지문을 벗겨 변기에 버리기도 했습니다. 이제 체포 과정인데, 연쇄살인범들의 특징은 자신감이 지나치면서도 게으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처음엔 자기도 낯선 일이니까 치밀하게 준비하거든요. 하지만 이게 익숙해지면 자신감도 생기고 그 치밀했던 과정들이 점점 귀찮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범행을 대충 하는 거죠. 편리함, 속도, 이것만 신경 쓰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목격자나 단서를 남길 수밖에 없고 붙잡히게 되는 건데, 유영철이 그랬어요. 10개월간 20명을 죽여도 잡히지 않으니까 자기 범행이 완벽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2004년 7월 15일 새벽 5시 출장 마사지 사장의 신고로 붙잡혀요. 경찰은 이미 직업 여성들이 실종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일대에 잠복 중이었습니다. 어이없게도 자기 휴대전화로 마사지 업소에 전화한 게 결정적이었어요. 이런 업소들은요, 보통 전단지에 적힌 번호와 실제 상호가 다릅니다. 업주 한 명이 여러 곳을 관리하기 때문에 다른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사라져도 구조상 한 곳에서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유독 한 번호로 전화가 와서 나간 여성들이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업주가 수상하게 생각했고 검거 당일이었던 7월 15일도 같은 일이 또 벌어지자 경찰 신고를 했던 거죠. 이렇게 경찰과 유영철이 처음 만나게 됩니다. 처음엔 경찰이 유영철을 단순한 강도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전화로 부른 마사지사를 어떻게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유영철이 갑자기 서남부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 자기라고 진술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범행 내용은 또 진술을 못해요. 나중에는 자기가 직접 시신 위치를 알려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현장 검증을 나가는데 경찰서를 나서자마자 갑자기 도망치는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 11시간 만에 영등포역에서 다시 잡혔어요. 자, 범행 동기 알아봐야겠죠. 부자와 여성에 대한 분노, 질병과 사망에 대한 공포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살인을 하게 됐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교도소에 있을 때 출장 마사지사로 일하던 부인에게 이혼당했고 양육권도 뺏기면서 복수를 계획했던 건데요. 하지만 복수는 하지 않고 출장 마사지사로 일하던 김씨라는 여성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 청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유영철은 전과자인데다가 이혼 경력도 있으니까 거절했거든요. 정리해보면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좋은 기억이 별로 없는 거죠. 어릴 땐 엄마가 자기를 돌보지 않았고 계모에게 폭행당했고 교도소에선 아내에게 이혼당했어요. 이런 것들이 모여서 여성에 대한 분노가 생기게 된 거고요. 전 아내에 대한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같은 일을 하는 여성들을 노렸던 겁니다. 유영철에게 측두엽 간질 증세가 있었어요. 이게 김길태도 똑같은 증상이 있었는데 갑자기 발작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곧 죽을 거라는 생각에 비관을 동반한 복수심이 생겼던 거예요. 막연히 누군가를 죽이고 싶었고 그게 자신의 분노를 가장 많이 유발한 아내와 같은 여성들이었던 거죠. 그러면 왜 범행 초기엔 부유층들을 노렸다는 거예요? 이 당시 사건이 일어난 곳을 찾아보니까 다 교회나 성당 근처의 큰 집들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유가 있거든요. 예전에 유영철이 절도죄로 재판받을 때 기도를 되게 열심히 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주면 마음 잡고 잘 살겠다면서 빌었는데 결국 교도소 간 거죠. 그래서 신에게 아무리 기도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교회나 성당 근처를 골랐던 거고요. 자기가 어릴 때 못 살았던 기억이 있으니 여기서 생긴 박탈감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잘 사는 집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겁니다. 검거되고 나서 한 말이 유명하죠. 이 일을 계기로 여성들이 함부로 몸을 놀리거나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고 부유층들도 각성했으면 한다고 그랬거든요. 부모 잘못 만난 건 이해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다 자기가 잘못한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생긴 자기 화를 풀기 위해 합리화했던 거죠, 범행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조사 내내 묵비권을 행사하다가 경무관이 와서 직접 조사하니까 갑자기 진술을 막 시작했어요. 높은 사람이 오니까 자기도 그만큼 대단해졌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엔 4건의 살인을 자백했다가 현장 검증에서 갑자기 26명을 죽였다고 했는데 장기가 없는 시신이 있었거든요. 이걸 물어보니까 자기가 먹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관한 진술은 근거가 부족하고요. 신빙성도 크게 없어요. 아마 이 사람 성격상 언론에 자기 뉴스가 크게 나오도록 허세 이걸 부린 것 같습니다. 26명을 살인했다는 진술도요. 조사 결과와 많이 달랐고 초반에 서남부 연쇄살인 사건이 자기 범행이라고 자백했었죠. 아마 뉴스로 정남규의 살인사건도 봤을 겁니다. 활동 시기가 약간 겹쳐요. 이문동 사건이 자기가 한 일이라고 했었지만 나중에 정남규가 잡히면서 입증이 됐었거든요. 유영철이 밝히지 않은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더 조사해봤지만 최종 피해자는 20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남규는 검거되고 나서 유영철을 언급한 적이 있어요. 경쟁의식을 가졌거든요. 더 많이 죽이고 싶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유영철 같은 성격은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남규를 의식했다기보다는 자기가 한 말에 경찰이 수사를 나서는 이런 상황을 즐기거나 좀 재판을 연장해보기 위한 거짓말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문동 사건은요. 재판은 뭐 말할 게 없어요. 당연히 사형이죠.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판결이 난 건데 이게 유영철이 항소한 건 아니에요. 1심에서 사형 받고요. 유영철은 항소 포기서를 냅니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를 했던 거죠. 왜냐면 그 진술했던 이문동 사건의 혐의를 입증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 진범인 정남규가 검거되면서 제외됐죠. 이렇게 해서 지금 유영철은 대구치소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감형될 일은 없을 거고요. 사형도 하지 않으니까 평생 감옥에 있어야겠죠. 여기까지가 유영철의 사건 내용인데요. 이 사람은 아주 전형적인 사이코패스형 연쇄살인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해외 유명 범죄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요소를 갖추고 있어요. 가난, 가정불화, 부모의 폭행, 무관심을 겪으면서 범죄를 시작했고요. 절도로 시작했죠. 그리고 나중엔 여성에 대한 분노를 자신과 상관없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에게 풀었습니다. 이 당시에 묻지마 살인이라는 말도 막 생기기 시작할 때였어요. 범인에게 사건을 저지르면서 얻는 이득이 딱히 없습니다. 개인적인 감정 해소를 위해 저지르는 범행인데 이런 게 그동안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경찰은 아마 수사 방향을 정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동안의 수사 노하우들이 적용되지 않는 사건이었던 거죠. 검거도 우연히 생긴 유영철의 실수로 가능했지만 지금은 뭐 이런 성격의 사건이 일어나기는 거의 힘들어졌어요. 유영철 취조하면서 프로파일링의 중요성을 알게 됐고 다양한 예방 장치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가 범행이 일어나기 전에 범인 검거가 가능해졌어요. 유영철은 시대가 변하면서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범죄자였고요. 범죄 수사가 또 발전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모로 범죄 역사에서 상징적인 사람이에요.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뒤에 관련된 이야기 조금 남아있거든요. 끝까지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이야기는 전형적인 한국인 사이코패스형 연쇄살인범 유영철의 사건 파일이었습니다. 네, 관련된 이야기 할 차례인데 이전에 강호순 정남규 했었고 유영철 차례죠. 지금은 뭐 조만간 요 세 명을 또 비교 분석해보는 이런 영상도 좀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관련된 이야기 하자면은 유영철이 교도소 안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킨 사람이에요. 사형 선고 받고 교도소에 들어가는 날 죄수들을 둘러보더니 자기가 여기서 뭐 조폭과 경제사범 한 명을 죽이고 사형당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좀 기싸움 같은 걸 하지 않았을까요? 범죄자들 사이에 있으니까. 일종의 허세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2001년에는 교도관의 목을 조르다 독방에 끌려간 적이 있고요. 나중에 별짓 다 합니다. 화단을 부수거나 성인 잡지 밀반입을 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대머리인 교도관이 있었나 봐요. 사람들 앞에서 가발을 벗겨가지고 망신을 준 적도 있습니다. 진짜 나쁜 놈이죠. 교화의 가능성은 1도 없어요. 애초에 그럴 일이 없겠지만 스스로 모범수가 돼서 감형받아볼 뭐 이런 생각도 하나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유형의 범죄자들은 잃을 게 없어요. 그래서 쉽게 폭력성을 드러내고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오면 더 잔인해지거든요. 이 성향을 가장 빨리 접하는 게 가족들입니다. 하지만 유영철은 자기 아들에게 전혀 폭력성을 보인 적이 없어요. 자기 아들을 엄청 생각했습니다. 이혼한 황씨 말을 들어봐도 유영철과의 결혼 생활이 나쁘긴 했지만 한 번도 폭력을 한 적은 없다 그랬거든요. 이문동 사건을 조사할 때 경찰이 진술을 좀 받아내 보려고 아들이 대학 갈 때까지 뭐 보호하고 좀 도와주겠다 뭐 이런 말도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거짓 진술을 했다 그래요. 거짓말이었지만 아들에게 뭔가 좀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자기가 없으니까 아빠가 없으니까 경찰이 대신해서 좀 보호자 역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들에 관한 이야기 중에는 이게 또 유명하죠. 범행 중 아들에게 전화가 오는 게 가장 무서웠다고 합니다. 자기 범행을 아들이 알게 될까봐 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남자아이도 아들 생각에 공격하지는 않았었다고 합니다. 유영철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요, 이 사람이 나르시스트라는 거예요. 항상 상대방을 통제하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한다는 거죠. 범행 방식에서도 이게 나타나는데 경찰인 척을 했다는 거예요. 수갑도 가지고 다니면서 원하는 대로 사람을 통제하는데 이게 사람을 제압하는 효율적인 방법이었을 거고요. 여기서 나름의 쾌락도 좀 느꼈었겠죠. 학교 다닐 때는 체게바라를 알게 되면서 이 사람 따라한다고 제주도 여행을 한 적이 있어요. 무슨 상관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체게바라가 남미 여행을 갔다가 공산주의에 반감이 생기면서 혁명을 준비하게 됐거든요. 아마 제주도가 그 남한의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했었죠. 이게 제주 4.3 사건의 이제 시작인데 정부 세력에 저항한다는 점에서 좀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회 저항 같은 일에 막연한 좀 관심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한 일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 죽이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범죄 심리 전문가들은 유영철이 피상적 매력과 과도한 자신감이 충만했다고 평가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뭐 전문가들이니까 이제 어려운 이야기, 뭐 전문 지식 용어들을 쓰는 건데 쉽게 말하면 중2병의 모순덩어리고요. 자기 잘못을 합리화하기 바쁜 그냥 패배자 새끼라는 거예요. 이런 성격이 유영철이 직접 쓴 글에서도 나타나는데 2000년 10월 강제 이혼 당하면서 신은 죽었다고 한 니체의 말처럼 자기도 유일 신을 뭐 부정했다거나 하나님에게 저의 희망을 구걸하지 않았고 진리를 찾아달라고도 하지 않았다거나 뭐 이런 아픔을 겪으면서 분노가 가득 차기 시작했고 그래서 부자들에게 도전하고 싶었다고 적었어요. 여기서도 유영철은 뭐 자기 범행이 멋있어 보이게 허세로 굉장히 포장된 문장이고요.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일인 것처럼 뭐 합리화한다는 거죠. 뭐 구구절절 하거든요. 혼자 드라마 찍고 있어요. 어떻게든 자기에게 사연이 있었고 이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식으로 합리화하는 것 같습니다. 신문사에 보낸 편지예요. 이거는 자기를 악마인 것처럼 설명하는 뭐 시도 아닌 뭐 이상한 글을 썼는데 뭐 옆에 그린 눈도 그렇고요. 뭐 인형 그림도 그렇고 뭐 검거된 뒤에도 이상한 망상에서 나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유영철의 나르시스트적인 면이라고 할 수 있죠. 관련 영화 소개하고 마칠게요. 유영철을 소재로 한 영화가 추격자예요. 공공의 적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시기상 유영철 사건 전에 나왔던 영화고요. 추격자가 이제 모티브죠. 실제와는 많이 달라요. 각색이 돼 있어서 유영철 사건을 모르면 영화를 떠올리긴 좀 어렵습니다. 대신 사건을 알고 영화를 보면은 중간중간에 관련된 요소들이 꽤 많이 보이거든요. 재밌는 건 여기서 범인이 성불구자로 나와요. 명장면인데 연쇄살인범의 치명적인 약점을 남성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 중인 하나인 성기능 장애로 표현했거든요. 이게 뭐 의도된 건지 모르겠지만 유영철을 디스하는 연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예요.